경기가 괜찮을 때는 부채 리스크가 터지진 않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들어왔던 글로벌 경기 침체, 금융 불안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경직된 모습, 그리고 계획 경제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조금씩 변하고는 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추석 연휴 잘 못 쉬셨죠? 네. 지금 이슈가 뭐 헝다그룹, 그쵸. 게다가 또 FOMC, 네. 테이퍼링 스케줄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계속 회사 출근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방송 전에 들어가지고 네. 진짜 이 헝다그룹 이제 좀 크게 좀 시장을 흔들 것 같았는데 뭐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 그 진정세로 네. 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헝다그룹 파산 이 위기와 관련한 이 현재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헝다그룹 이슈가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올해 하반기 내내 뭐라 그러죠? 신용등급이 계속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은 75%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갑자기 저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급격한 리스크로 불거졌는가라는 것들을 보면은 23일 날 그리고 29일 날 예정된 달러 채권 그 이자 지급이 있거든요. 그걸 못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러면은 디폴트로 간다. 디폴트로 가면은 이제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은 연쇄 부도가 날 거고 중국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글로벌 경기가 중국 경기를 비롯해서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진다. 여기까지 막 확대 재생산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제2의 리먼 사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극대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어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은 헝다그룹에서 오늘 예정된 이자 지급은 충분히 가능하고 29일도 지급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공고하면서 좀 일단락 되는 듯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올해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이자 지급할 스케줄이 남아 있고 이제 만기 상환이 또 내년에부터 되게 대규모로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일단 최악의 상황으로는 전개되는 것은 좀 진정되었지만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헝다그룹의 디폴트 리스크는 잠재적인 리스크로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도 그 위안화 부채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 얘기가 나왔지만 달러 부채에 대해서 한 4천 몇백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걸 또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보통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에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조금은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 헝다그룹 사태가 디폴트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저는 중국 정부의 스탠스와 같이 맞물려서 보자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헝다그룹이 지금처럼 유동성 위기를 겪은 데에는 그러니까 기업 자체만이 너무나도 레버리지 많이 일으키고 굉장히 급격한 확장세를 기록하고 부채 관리가 좀 부실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또 하나 트리거 포인트가 되었던 것은 중국 정부의 규제 정책이죠. 부동산 공급을 대혁신한다라는 정책들을 올해 초부터 계속적으로 강행하면서 실제로 중국 내 중소형 부동산 업체들은 M&A가 굉장히 활발하고 구조조정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헝다그룹이라는 중국 내 2위라는 그룹이 좀 많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중국이 왜 올해 들어서 플랫폼 기업이나 그리고 이런 부동산 기업들 그동안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던 기업들을 압박하느냐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시진핑이 8월 17일 날 발표했던 공동부유 네, 그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잘 살자라는 게 기본 취지인데 그동안 독과점 또는 부의 편중화를 야기했던 기업들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고 지금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출생률이 너무 낮다는 점들을 끌어올리고 사회 비용을 줄이자라는 게 취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공동 부유의 일환으로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굉장히 세게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헝다그룹이 흔들린다면 디폴트가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건은 이제 무질서한 디폴트인지 이제 디폴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연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제2 리먼 사태로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저는 그 가능성 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생각을 하면은 공동 부유의 한 축으로서 규제 정책이 드라이브를 걸리고 있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이 중국 금융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중국 경제를 망가뜨린다? 그러면은 공동부유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내년 가을쯤에 이제 지도부 교체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걸 용인할 수 있냐는 거죠. 또 아이러니하게도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제시한 게 8월 17일입니다. 이게 딱 1주년 되는 정도에 그게 맞물려 있어서 저는 뭐 만약에 헝다그룹이 디폴트 된다라고 한다면 질서 있는 디폴트. 중국 정부가 컨트롤이 가능하고 2차 확산이나 2차 리스크로 확전되지 않을 수 있는 시점에서 디폴트를 방치한다라든지 그런 전개가 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조금이나마 컨트롤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헝다그룹이 디폴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면 중국 정부 차원에서 우리의 금융 시스템이나 경제 시스템이 탄탄하다. 얘는 2위 그룹이 무너져도 1벌100개 한다는 차원에서 디폴트 되고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의 피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헝다그룹이 계속적으로 디폴트 이슈가 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연휴 기간 동안에 들어왔던 글로벌 경기 침체, 금융 불안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 당국에서 그 여러 가지 뭐 공동부유라는 네. 이름하에 여러 가지 그 옥죄고 있잖아요. 네.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 상승을 또 막기 위해서 뭔가 대출 규제라든가 대출 규제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죠. 예. 이게 이제 다 트리거가 돼서 이렇게 어려워진 건데 네. 이거를 살려준다는 건 다시 그 원점을 또 건드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맞아요. 되니까 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라서 디폴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근데 그 앞뒤가 안 맞음으로 인해서 얘를 무질서한 디폴트로 몰아내게 된다면 이로 인한 컨트롤 부작용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의 컨트롤을 암묵적이나마 그렇게 하면서 헝다그룹을 연명할 수 있게, 그러니까 회생하는 절차보다는 너네 자구책을 마련하고 너네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해. 그 전까지 내가 최악의 상황을 막아줄게. 그러도 안 된다면 우리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너는 잘 가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궁극적으로 다시 또 맴맴 도는 얘기긴 하지만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주말 동안에, 연휴 동안에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자가당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는 이유보다 공동부유라는 정책의 기조를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결정을 하기는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우선순위, 무게감을 또 따지고 봤을 때는 디폴트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것보다도 중국 정부의 스탠스, 공동부유라는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태는 중국 내 또는 중국 내 부동산 기업에 대한 리스크지 이게 중국 전체 금융으로 경기로 이렇게 확전이 되고 글로벌 금융 경기 이렇게 확전이 될 가능성은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같아요. 그 칭화윤희의 사례를 좀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냐.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워낙 그 무분별한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칭화윤희 그걸 디폴트를 통해서 구조조정하면서 경고를 날린 거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뭐 중국 반도체 굴기가 무너졌다 막 크게 했지만 뭐 별로 시장인 영향이 없었던.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업이 망한다고 디폴트가 난다라 그래서 이게 연쇄도산을 하기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중국이 계획 경제다 보니까 그런 계획 하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될 수 있는 상황들. 거꾸로 말하면은 이 기업이 도산됨으로 인해서 다른 산업들, 다른 기업들이 또 다른 기회를 맞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도 그 흐름들을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 내, 그리고 중국이 공동부유라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대전환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성장 위주 중심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제 글로벌 원투를 다투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분배로 가겠다라는 정책 전환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 전환에 있어서의 부작용을 간과했다면은 정책 실패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의 최근 1년의 상황들을 본다면 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다들 파산은 안 시킬 거야라는 생각을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데 네. 파산할 수도 있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파산을 한다는 의미는 중국 정부는 이미 준비됐다. 얘네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공동부유로 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한다면 최근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작용들이 조금씩 나오곤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주식이 폭락한다든지 지금 헝다그룹 같이 디폴트에 대한 리스크에 처한 기업들이 생긴다든지 부작용이 나옴에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제 경기 부양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겠죠. 이쪽은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이나 우리 인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소매 판매가 2.5%밖에 안 나온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경제 지표가 안 좋아요. 네. 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서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봉쇄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고는 하지만 일단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점에 지준율 인하라든지 또는 뭐 경기 부양 정책을 좀 세게 하고 일각에서는 뭐 미국이 했던 것처럼 소득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중국도 정책 드라이브를 투 트랙으로 가는, 그러니까 규제와 당근과 채찍 이 흐름으로 가는 과정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연말에는 이제 소비 시즌, 11월, 12월에는 관군제가 있고 그런 소비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규제 완화라든지 소득 지원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준다면 아마 중국은 아마도 지금 상황들이 최악의 상황,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터지고 있고 경제 지표는 나쁘고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흐름들에 있어서는 더 나빠지기보다는 조금씩 좋아지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 걱정하고 있는 건 네. 이제 중국에 대해서 사실 10년 전서부터 계속 경고해 왔던 게 기업 부채 문제잖아요. 엄청난 맞아요. 기업 부채. 네. 그리고 기업 부채가 전부 단기 3년 네. 롤오버 하는 방식으로 네. 연장해 왔던 건데 이게 하나의 트리거가 되지는 않을까? 중국 대외 부채, 그러니까 대외 부채 그러니까 달러 부채 네. 그 채권자들의 어떤 불안 심리가 커져서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론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또 하나의 그 트리거가 되지는 않을까? 중국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중국 부채 리스크는 저도 한 10년 전부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도 기업 부채, 한국은 가계 부채, 중국은 기업 부채, 그리고 미국은 정부 부채, 뭐 부채에 대한 리스크들이 계속적으로 있는데요. 일단은 경기가 괜찮을 때는 부채 리스크가 터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상환 능력이 부족해지고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중국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지금 현재 글로벌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살아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최근 미국이 좀 주춤하다고는 하지만 유럽 경제 지표들이 올라오면서 GDP 성장률 전망이 올라오면서 좀 그를 보완해주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중국 정부가 최근 규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구조조정 빨리 해라. 너네 부채 조정하고 지금 경기가 괜찮고 기업 이익이 괜찮을 때 빨리 해라라는 드라이브인 것 같거든요. 이게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 그리고 얼마나 안정권으로 들어갈지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채 리스크로 인해서 언제쯤 이 부채 리스크의 뇌관이 터진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부채 리스크가 지금은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잖아요. 금융위기 그렇죠. 이후에 누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걸 또 한 번 더 수명을 연장시켜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라든지 그리고 낮아진 금리 상황 연장되긴 했는데 이 안에서 구조조정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가 아마 그 다음 스텝에서의 성패를 결정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저도 리스크 팩터로 놓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 트리거가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언제라기보다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 그리고 기업 이익이 이 부채 상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기업 이익이 안 좋아지는 시점에서 그게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 아니다. 좀 쉽지 않. 당분간은 부채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시장, 글로벌 경제의 뇌관이 되는 그런 트리거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헝다그룹의 뭐 디폴트가 되든 어떻게 되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이거에 따라 좀 변수가 될 수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전망을 드리긴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국이 예상하고 계획했던 대로 안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아마 중국이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직까지 중국이 만약에 헝다그룹을 디폴트로 가게 만들어 방치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게 시스템이 훼손되거나 흔들린다라고 본다면 그 다음부터의 부채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들은 한 단계 높여야 되겠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고 지금 중국 기업들을 본다면은 성장 기업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국이 규제는 하고 있는데 플랫폼 기업과 그리고 이런 부동산 기업들을 규제는 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이런 쪽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책 기조로 본다면 어느 쪽에 투자할지는 좀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 뭐라 그럴까요? 연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시장의 심리를 잘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끌고 가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안정감이 있는데 네. 중국 정부는 그러니까 계획 경제다 보니까 네. 본인들이 결정하면은 네. 그거를 집행하는 데 우선이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 고려할까. 네, 그렇죠. 이게 약간 불안하긴 한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연준은 계속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고 그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또 그렇질 않죠. 뭐 지준율 인하하고 인상하는 것만 봐도 자기들 마음이니까. 갑작스럽게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된다고 하지만 이런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런 정책 결정에 따라서 단기간에 결정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계획 경제의 결정력, 결단성이라고도 좋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시장과의 의사소통이 잘못돼서 중국 정부가 결정한 정책들이 시장의 반감을 산다거나 예를 들면은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위안화 약세를 공격하는 맞아요. 헤지펀드들이 홍콩 달러를 공격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거꾸로 주객이 좀 전도돼서 금융시장의 리스크 불안감들이 오히려 중국 금융이나 그런 경제 시스템을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중국 정부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조금은 열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나 뭐 이런 정책들도 있지만 상하이 증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뭐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중국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경직된 모습 그리고 계획 경제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조금씩 변하고는 있다. 그리고 중국도 결국에는 뭐 위안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국제화 시켜야 되는 숙제도 남아있고 중국 시장을 금융시장을 개방해야 되는 숙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소통들은 조금씩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인 지금 중국 경제 그 펀더멘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올 초 뭐 여름까지만 해도 뭐 중국 경제 8% 성장률 뭐 하면서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많이 이제 얘기가 됐단 말이죠. 네네. 근데 갑자기 지난달인가요? 소비자 물가 뭐 1%대 나오면서 소매 판매가 2.5% 나왔죠. 네. 물론 PPI 뭐죠? PPI 같은 경우는 좀 높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결국 이게 중국 경제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가라앉는 거 아니냐, 경기 침체 이 우려. 근데 보면은 소매 판매가 굉장히 쇼크로 나온 건 맞는데 다른 산업 생산이나 고정자산 투자나 이런 것들은 예상보다 조금 소폭 못 미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이렇게 급격히 둔화된 것은 아마도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때 100명 이상 나오면서 봉쇄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가 되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9월 소매 판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최근 중국 경제지표 GDP 전년 대비 증가율이 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기저효과가 먼저 소멸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중국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기저효과가 약해지고 소멸되는 것만큼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격한 경기 둔화라기보다는 정상화되는 과정. 워낙 너무 피크까지 올라왔던 게 이렇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소매 판매가 좀 쇼크긴 했지만 이로 인한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9월 달에 얼마나 올라오는지, 그리고 11월 11일 이제 광군제를 앞두고선 소비가 얼만큼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하신다면 중국 경제가 무조건 나쁘다라기보다는 기저 효과가 이제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중국이 이제 소멸된 상황에서 얼마나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중국 정부가 최근 1년의 부작용들을 얼마나 잘 컨트롤해 나갈 수 있을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다음 주 예정된 이자 지급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큰 고비는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봐야겠죠. 그리고 언제 디폴트가 나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로 인해서 제2 리먼 사태가 벌어지기는 좀 너무 멀리 간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글로벌 증시가 한 며칠 만에 정상화된 것도 우리가 너무 앞서간 걱정들을 선반영을 했구나라는 인식을 하면서 좀 수습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중국 정부를 믿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는 네, 믿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성에 훼손될 만한 일은 당분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밀고 가기 위해서는 이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을 여기에 집중을 할 건데, 이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무질서한 디폴트, 그리고 금융 시스템, 그리고 경제가 망가지는 그림들을 만들어내기에는 시진핑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삼선 연임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중국 정부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런 2차 디폴트라든지 2차 위험으로 전이되는 것을 최소화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냥 파산하면 이 헝다가 파산했어, 이 뉴스가 그냥 엄청나게 네. 무서운 뉴스가 아닐 수 있다. 디폴트 되는 것 자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면적인 뉴스는 너무 무섭죠. 중국 내에서 2등 그룹이 파산을 해? 옛날에 이제 대우를 딱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충격,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식은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고, 그리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컨트롤하는 모습들, 헝다그룹 차원에서도 충분히 수습이 가능하다라는 인상들, 그런 것들을 일단락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좀 냉정하게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동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뉴스들이 계속 나왔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다른 뉴스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2 리만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해외 리포트들이 다 쏟아졌어요. 일단 자산 규모가 완전히 네, 틀리죠. 네. 그리고 뭐 글로벌 GDP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작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 헝다의 디폴트 이슈는 거꾸로 중국 정부의 자신감을 피력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역이용하는 전략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